안녕하십니까, 조정일입니다. 오늘은 제9장 기업의 경영 환경 공부하겠습니다. 제1절입니다. 기업과 경영 환경. 경영 관리를 위한 전통적 이론은 기업 내부의 경영 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과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현실적으로 해결의 압박을 받고 있는 문제 중에는 기업 안팎에서 생기는 변화에 대해 기업의 행동을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 안팎이란 말이 있어요. 기업 안에 문제가 있고 기업 밖에 문제가 있겠죠. 기업 안의 문제로서는, 기업 내부의 문제로서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창고 발생, 예를 들어서 특허를 냈는데 특허에 성공했다든가 또는 특허에 실패를 했다든가, 또 경영주가 회사의 비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든가 이런 게 이제 기업 내부가 문제가 되겠죠. 기업 밖에 문제가 또 있어요. 기업 내부의 문제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노동조합에 이제 파업을 한다든가 파업 기간이 꽤 길어진다든가 강도가 좀 심하다든가 그런 게 이제 기업 내부의 문제가 되겠죠. 이제 기업 외부의 문제로서는 우리 기업은 잘하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외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19 본의 아니게 또 지진, 산불, 전쟁, 환율 변동 이런 문제겠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들, 변화가 생기는 것들, 이럴 때마다 우리 기업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적응시킬까 하는 것, 이게 이제 기업과 경영 환경의 문제들입니다. 경영 관리 기능은 일상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보다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변화의 적응과 타이밍, 그리고 혁신의 수행에 관해서 적절한 의사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경영주들은 해야 되는 거겠죠. 코로나19가 발생했어요. 또는 향후 경제가 이로 인해서 조금 불경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종업원을 뽑는다라든가 생산성을 높인다라든가 생산 규모를 더 늘린다든가 수출을 증가시킨다든가 해외로 진출할 계획을 짠다든가 이러는 것은 좀 위험한 의사결정이 되는 거겠죠. 당분간은 코로나19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직원들의 문제라든가 또 외부 문제라든가 등등 가능하면 좀 보수적으로 조심해라. 생산 규모 좀 줄여 나가자. 이런 문제겠죠. 해외로 진출하는 것 당분간 좀 줄여 나가자.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경영들은 의사결정을 효율성 있게 능동적으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의 적응과 내적 혁신, 그 자체를 경영관리의 중심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경영 환경이 되는 거겠죠. 경영 환경에 적응해야 되겠죠. 그렇죠?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것이고 내적인 혁신을 또 가져야 되는 거겠죠. 여기서 혁신이란 말은 뭐냐면 이노베이션, 그 상황에 맞게 변화를 가져가야 돼요. 상황에 맞게. 불경기 때는 거기에 맞게 좀 보수적으로, 호경기 때는 그 경영 환경에 맞게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기업 경영주들은 의사결정해야 되는 거겠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업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되풀이하는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해놔야 되겠죠. 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용돈이 많다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것이고, 아르바이트가 잘 안 되고 용돈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넉넉치 못하다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한 달간 용돈 관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유연한 시스템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1-1 기업 환경의 의의입니다.
기업이 계속 유지 발전하기 위한 성장의 조건,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 줄어드는 건 아니겠죠. 기업이 계속 축소하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기업은 최소한 현 상태 유지하든가 플러스 유지 플러스 성장 발전이 필요한 거겠죠. 최소한의 유지, 현 상태 유지 플러스 성장 발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원자재나 노동력과 같은 다양한 물자와 인력은 물론이고 여러 외부 영향을 스스로 수용하여 다시 외부에 주어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계속성이 적응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재료를 사와야 되겠죠. 외부로부터 노동력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협조도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또 외부로 팔아야 되겠죠. 소비자들한테 판다든가 다른 기업에 판다든가 해외로 수출시킨다든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들여와서 생산해서 다시 외부로 팔아야 되는 거겠죠. 기업 환경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조건과 영향의 모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 환경. 여러분들 개인도 개인 환경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업도 환경이 있어요. 환경에 맞게 기업은 우리가 생존하고 성장 발전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갖가지 변수들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업 환경의 문제. 과거의 경영학은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보다 폭넓게 다루려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과거의 경영학이란 것은 국제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미국이 어쨌든 일본이 어쨌든 유럽이 어쨌든 동남아가 어쨌든 그 국제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크게 안 받았어요. 해외 국제적인 글로벌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미국 증권시장이 폭락을 해도 한국은 말짱하고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90년대죠. 근데 요즘은 글로벌화 돼 있어요. 미국의 주식시장 빠지면 한국 주식시장도 빠지고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는 서로 관광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어려워요. 사람들의 통행도 서로 안 되고 있어요. 영향 많이 받아요. 또 국내에서도 서울은 부산 쪽에 영향을 많이 안 받았을 거고, 그렇죠? 저 강릉 쪽에 영향을 많이 안 받았을 거고, 대전이나 전주, 광주 쪽 영향은 크게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하루의 생활권이고요. 인터넷이라든가 매체를 통해 가지고 모든 정보가 수시로 오가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날 경영은 기업 환경의 문제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환경은 어느 한 나라의 환경의 변화, 전 세계적인 변화, 글로벌화이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아요. 이해 가시죠? 국내 문제는 당연한 거겠죠. 국내 문제는 또 당연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기업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기서 기업 환경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호경기냐 불경기냐를 보는 거겠죠. 호경기냐 불경기냐. 크게 따지면 그 두 가지예요. 기업 환경이 뭐라고요? 호경기냐 불경기냐. 그럼 코로나19는 뭐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경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겠죠.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기업 환경이 뭐라고요? 호경기냐 불경기냐. 거기에 맞게 우리 기업은 대처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불리하겠죠. 그렇죠? 생산이 잘 안 이루어질 것이고 판매가 안 이루어지겠죠. 근데 거기에 또 반사적인 이익을 받는 기업들도 있겠죠. 반사적인 이익. 주로 이제 의학 관련, 의학, 코로나 치료제겠죠. 치료제 좋아지겠고, 약국 좋아지겠죠. 근데 약국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의학 관련 또는 마스크 관련 또 잘 되는 데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면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좋아지는 것보단 더 불리한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경제에 그만큼 한 5%는 좋아질지 모르나 95%는 그만큼 불리하다 보는 게 맞는 문제겠죠. 기업의 사회성, 공공성의 증대와 기업에 대한 정치적, 법률적 규제의 강화가 불가피하다. 현대 기업은 많은 이해관계자 집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들의 이해 조정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이해관계자 집단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이해관계자. 앞에서 공부했었는데요. 하나의 기업이 있으면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그 기업을 바라보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기업이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이해관계자가 있고 기업이 잘 안 되면 같이 안 되는 이해관계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있겠죠. 그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 또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는 거겠죠. 그 기업에 다니고 있는 종업원이 있겠죠. 그 기업에 경영주가 있는 거겠죠. 그 기업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거겠죠. 그 기업에 물건을 갖다 주고 있는 원료 공급자가 있겠죠. 그 기업에서 물건을 또 드나들고 물건을 나르는 유통업자가 있는 거겠죠. 광고 홍보업자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등등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자 집단들이에요. 모두 다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급속한 문화적, 사회적 변천이 대중의 소비 패턴을 부단히 변화시켜 가지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규제시키고 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문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급속한 기술 혁신과 원료 혁신 등에 의해서 생산 방식을 변경하여 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리쇼어링 이렇게 많이 이런 얘기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오프쇼어링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들이에요. 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로 많이 나갔어요.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다시 또 리쇼어링이에요. 다시 돌아와요.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는 왜 그러느냐? 생산 방식에 많은 변경이 있어요. 과거에는 일일이 다 사람들이 했어요. 자동차를 만들 때 모두 다 사람이 했었고, 우리 삼성전자 스마트폰 만들 때 부품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 로봇 팔로 다 해요. 다 로봇와 자동화 돼 있었어요. AI로 인해 가지고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임금을 찾아서 임금이 저렴한 국가를 찾아서 요즘은 나갈 필요가 없어요. 다시 본국으로 해서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본국에 돌아오게 되면 유통비가 물류비가 줄어들겠죠. 해외로 재로 나갔다가 만든 물건 다시 들어오는 거, 유통비가 물류비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자기네 나라에다가 자기네 공장이 있게 되면 그만큼 또 안전한 것이죠. 그렇죠? 안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다시 전 세계적으로 리쇼어링, 자기네 나라로 돌아온다. 모든 게 다 스마트화 생산, 스마트 생산으로 됐기 때문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생산 방식이 많이 변경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늘날 대량 생산 과정에서 각종 오물이나 유해가스를 대량 배출하게 되어 기업 공해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중요한 거겠죠. 요즘에는 과거에는 돈만 많이 벌면 됐었어요. 그래서 오물질 많이 내보내고 유해가스, 굴뚝을 통해서 많이 내보냈으나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죠? 기업의 경영 환경, 기업과 환경과의 상호 규제, 기업 환경 요소는 정치, 경제, 문화적인 면 등에서 시작해가지고 자연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업의 환경 요소, 우리 기업 환경, 기업을 운영해요. 또 학교가 있어요.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영향받을 수 있겠죠. 문화적인 면에서 영향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는 요즘에는 자연적인 요소에 따라서 또 영향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기업은
오물질이 많이 나와요. 오물질이 과거에. 그래서 강가나 냇가 옆에 있었어요. 오물질 밤에 막 내보냈어요. 사람들 안 볼 때. 근데 요즘은 오물질 내보내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겠죠? 많이 오물질을 정화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것 같죠? 그러면 이제 굳이 냇가에 갈 필요 없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그런데 얘가 별로 썩 쌈박하진 않네요. 이들 기업들은 이들 자연적인 요소들, 정치, 경제, 문화, 이 자연적인 요소들은 기업에 영향을 주고 기업은 또 이 자연들, 정치, 경제, 문화, 자연들에게 각종 영향을 주면서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종업원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처우 개선을 호소하고 있어요. 과거 경영주들은 갑이었고 노동자들은 약자였죠. 우리 회사 있기 싫으면 떠나 그랬겠죠.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 그랬을 거예요. 그럼 뭐 노동자들은 뭐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였겠죠. 근데 요즘은 종업원들도 기업의 주인이에요. 종업원이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기업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즉 종업원도 주인입니다. 갑과 을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주인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즘 종업원들도 자기네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동자의 처우를 경영주한테 요즘은 요구하고 있어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 이번 연말에는 보너스 좀 올려주세요. 그렇죠? 복지시설 좀 향상시켜 주세요. 월급도 좀 올려주세요. 이런 거겠죠. 환경과 경영자의 의사결정. 기업의 환경은 기업에 대해 다양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단히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영자는 기업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경영자가 기업 환경을 도외시하고 일반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어찌 될까요? 경영자가 하는 일은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경영자가 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뭘까요? 우리가 이번 올 여름에 팥빙수 할까? 우산 장사할까? 냉커피 장사할까?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죠. 뭐 실무자들이 팥빙수가 좋겠습니다. 우산이 좋겠어요. 아이스커피, 냉커피가 좋겠어요. 여러 가지 투자를 건의했겠죠. 근데 최종 결정은 누가 해요? 경영자가 내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그래요.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그 기업의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영향을 받아요. 근데 경영자는 실무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꼭 필요하다는 거를 건의할 수 있어요. 뭐뭐 합시다. 근데 최종 의사결정은 경영자가 하는데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향후 변해갈 기업 환경, 경영 환경을 감안해야 되겠죠. 그걸 예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럴 정도가 되니까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이 경영자라 함은 그 이론적인 면과 실무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프로야구 감독이 있어요. 프로야구 감독은 선수 생활을 많이 대부분 다 선수 생활을 거쳤겠죠. 때로는 코치 생활도 거쳤어요. 그래서 실무 경험도 있어요. 또 실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론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수시로 감독은 의사결정을 해요. 투수 바꾸자. 이번에 대타를 내보내자. 그렇죠? 수비를 바꿔야 되겠구나. 바로 이게 경영주, 프로야구 감독들이 바로 하는 역할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게임의 승패가 기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제2절입니다. 기업 환경의 제영역. 기업의 경제적 환경이 있고 기업의 정치적인 환경, 기업의 법률적인 환경, 기업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볼까요?
커피 한 잔 마시죠. 기업의 경제적인 환경, 기업과 정치 체제,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의 특징. 첫 번째가 사유재산이 있고 영리 추구가 있고 자유경쟁이에요.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자본주의예요.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어떤 각각의 특징이 무엇이냐, 상반되는 게 무엇이냐, 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가끔 물어볼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다 그러면은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거는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이 존재하는 거고 영리추구가 있는 것이고 자유적인 경쟁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세 가지를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럼 사유재산이란 무엇인가? 각각의 재산이에요. 우리가 돈 많은 사람, 돈이 아주 많아요. 아, 진짜 꼴 보기 싫어요. 저 재산 뺏어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 사람도 사유재산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나라가 부익부 빈익빈, 돈 많은 사람들은 아주 잘 되고 있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굶어가고 있고, 돈 많은 사람 돈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주면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뺏으면 안 돼요. 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거를 세금의 정책 가지고 합법적으로 거둬들일 수는 있는 거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 많이 내라. 그래서 세금 정책을 바꾸면 가능해요. 부익부 빈익빈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사유재산권이 있어요. 영리추구,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리추구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라든가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유재산을 늘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늘려간다는 건 바람직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영리추구가 있고 비영리추구가 있죠.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해요. 근데 학교는 비영리예요. 학교가 돈 벌기 위해서 학교를 운영한 건 아니에요. 학교는 비영리. 교회도 비영리. 종교도 비영리.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자유경쟁. 이 자본주의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사유재산과 영리추구, 그 보장해 줘야 돼요. 이 자유경쟁, 여기서 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제 수업 듣고 어디 가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자유경쟁이 이 자본주의적인 문제에서 약간 좀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 자유경쟁. 이 자유경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권투를 해요. 권투. 근데 헤비급 선수하고 110kg 되는 헤비급 선수하고 45kg 되는 플라이급 선수하고 사각의 링에서 서로 똑같이 자유경쟁을 시켜봐요. 결과는 빤하겠죠? 한 방에 끝나겠죠? 그렇지 않아요? 190 되는 남학생과 100kg 되는 남학생과 160, 50kg 나가는 여학생이 사각의 링에서 권투를한다. 이건 자유경쟁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죠. 또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가끔 흥분할 때가 있어요. 뭘까요? 금수저와 흙수저란 말 많이 하죠. 금수저 태어나면서 손가락 금수저 갖고 태어난 사람들인가요? 나는 흙수저인데 쟤는 금수저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쟁이 될까요? 자유경쟁이? 걔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자유경쟁이 이루어질까요? 힘들죠. 100m를 달리는데 금수저는 50m 앞에서 뛰는 것이고 나는 100m에서 전방에서 뛰는 것이고 자유경쟁이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자유경쟁만큼은 자본주의의 좀 모순점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경쟁적인 측면은 좀 많이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란 말이 나왔는지 몰라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자유경쟁이란 말은
많이 좀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 뜻을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럼 수정자본주는 무엇인가? 요건 제가 우리 강의실에서는 요 예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 온라인상에서 예를 들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다음이 기회가 되면 2학기 때 많은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수정자본주의, 다수 국민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영리축이 좋아요. 근데 자유경쟁적인 측면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금수저는 계속 잘 나갈 것이고 흑수저는 계속 못 나가겠죠.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커지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자유경쟁적인 측면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강호동하고 여러분이 같이 씨름을 한다면 똑같은 조건에서 씨름하면 안 되잖아요. 강호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발로 왼발로 쓰고 왼팔만 쓰게 하면 뭐 해볼만 할까요? 왼팔만 하고 한 발은 묶어버리고 오른발은 묶어버리고 못 쓰게 하고, 그렇죠? 오른손 묶어버리고 왼발만 쓰게 하고, 여러분들은 양손 양팔 다 쓰게 하고 뭐 씨름을 한다면 해볼만도 하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유경쟁이란 말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 같이 국민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게 자유경쟁이니까요. 바로 그런 측면이에요. 이 요 자유경쟁 설명에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경쟁의 종류에는 독점이 있고 다점이 있고 과점이 있어요. 독점은 뭘까요? 우리 사회에서 독점 체제, 독점기업이 있어요. 한국전력, 대한민국의 전기는 한국전력에서 독점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수돗물, 수자원 공사에서 독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타고 있는 지하철 공사에서 독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은 아니군요. 가끔 타는 기차 있죠. 뭐 KTX, 뭐 새마을 이런 것들, 그 철도공사라고 그러나요? 독점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독점을 민간 기업화 시킨다 그러면 요금이 엄청 올라가겠죠? 꼭 필요한 것들인데,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고 있어요. 요금을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공기업들은 민간이 독점하면 안 되는 것들이겠죠. 독점. 하나 기업만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국영기업화 시켜 있다 그런 거 보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점이 있어요. 과점은 뭘까요? 다점은 아니고, 여러 개가 동시에 있는 건 아니고, 몇 개만 있어요. 몇 개. 하나는 아닌데, 뭐 두세 개 또는 서너 개가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서비스 업체가 SK텔레콤인가요? SK텔레콤이 있고, KT가 있고, LG가 있겠죠? 세 개가 있나 봐요. 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고 있는 건 세 개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과점 그러겠죠. 근데 SK를 더 많이 쓰고 있나요? 과점인데 SK가 더 많으면, 어쨌거나 이거 우리가 한 3개 정도 있기 때문에 과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현대기아차 같은 회사죠. 현대차, 기아차가 있고, 쌍용차 있고, 삼성 있고, 또 어디 있나요? 쉐보레가 있나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과점이에요. 형식은 과점이에요. 왜? 4개 정도 있으니까. 근데 실상은 거의 독점에 가깝죠. 현대 기아차가 한 7, 80%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0, 30%는 삼성, 쉐보레, 쌍용이 가지고 있어요. 어쨌거나 과점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현대 기아차가 한 7, 80%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 뭐 여러분들이 또 뭐가 컴퓨터, 노트북 여러 개가 있죠. 삼성 게 있고 LG가 있고 그래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엔 대우도 있었는데 대우전자가 문을 닫아가지고 없네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 있고 LG전자 컴퓨터가 있고 노트북이 있어요. TV도 그렇고요. 근데 실상은 보니까 삼성이 또 7,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과점 같은데 자세히 보면 독점이고 이런 형태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독점, 과점.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업체가 거의 과점인데 현대와 기아가 7,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의 독점 같은 과점이고요. 그 가전제품,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도 과점 같은데 실상을 보게 되면 거의 독점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모호한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 그 형태고요. 다점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커피숍, 스타벅스가 있고요. 이디야가 있고요. 투썸이 있고요. 탐앤탐스, 엔젤리너스 등등 있죠. 이게 다점이겠죠. 그렇죠. 여러 개 있으니까 다점이죠. 여러분 동네 메이커는 잘 모르겠으나 착한 커피도 있고요.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어요. 과자를 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롯데 아이스크림 있고 혜태 아이스크림 있나 모르겠다. 혜태 거 있고 빙그레가 있고 생각이 안 나요. 뭐 다점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과자도 그렇고 아이스크림도 껌도 그렇고 과점인지 다점인지 뭐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도 있겠네요. 차별적 이득을 위한 혁신 방법이 있어요. 생산 제품이나 생산 과정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차별적 이득을 위해서는 혁신 방법. 경쟁 업체보다 그만큼 개선되면 그만큼 더 유리하겠죠. 원가를 절감하거나 인하시켜서 제품 가격을 인하시킨다. 경쟁 업체보다 가격이 그만큼 저렴하면 좋은 거겠죠. 이거는 뭐냐면요. 원가 절감 인하는 앞서 설명했어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면 돼요. 그 현대 기아차가 삼성차보다 그만큼 유리해요. 삼성에서 나오는 K5 차보다 K5는 기아군요. 그 삼성에서 만드는 게 뭔가 5가 하나 있는데, 네. QM5인가요? SM5군요. SM5가 있어요. 삼성에서 만드는 SM5보다 현대에서 만드는 같은 2000cc 소나타가 조금 더 저렴해요. 왜 그럴까요? SM5는 한 달에 1000대를 생산하는데 예를 들면 현대차는 한 달에 10,000대를 생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원가가 절감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판매 가격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장 적절한 규모의 생산 단위를 책정한다. 여러분도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당한 시간이 있잖아요. 하루에 나 10시간 책정할 거야. 적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매일 10시간씩은. 그렇죠? 그럼 나 매일 1시간씩만 할 거야. 그럼 대학생이 좀 그렇죠. 여러분들 한 서너 시간은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예, 서너 시간 이상은 매일 공부한다. 그 정도면 적정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잉 설비나 자원의 낭비 방지 필요한 겁니다. 자원과 자원 환경. 우리나라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자원 환경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부존 자원은 절대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는 뭘까요? 석유 생산이 원유 생산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 수입을 해와요. 100%. 우리나라 그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액수 중에 한 4분의 1 내지 한 30% 정도가 원유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수입액 중에서 한 30% 정도가 원유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나라가 원유가 생산이 돼가지고 자급자족만 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좋아지는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 석유만 수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마시고 있는 커피 100% 거의 99.9% 수입해 옵니다. 그렇죠? 국내에서도 물론 커피 생산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0.1% 뺐어요. 커피 100% 생산하죠. 커피 마실 때 넣는 설탕 100% 수입하죠. 프림 거의 다 수입해 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또 피자 그리고 국수, 쫄면, 밀가루 대부분 다 수입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먹는 거 대부분 다 수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 다 수입하고 있어요. 해외 의존도가 만큼 높은 거예요. 석유 등 에너지 보유국의 자원의 무기화로 인해 가지고 무기화가 될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는 거겠죠. 석유 안 팔면요, 가격 비싸지겠죠. 국내외에서 자원개발과 원자재 등 산업개발을 등한시하고 있는 문제 아쉽죠. 자원 소비 산업인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라서 자원의 수요가 그만큼 증가할 겁니다 라는 것도 있는 거겠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많이 보급돼 가지고 자동차가 많이 굴러다니면 그만큼 휘발유라든가 경유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겠죠. 그런 문제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또 많이 마실수록 커피에 대한 또 소비가 증가하면 커피를 많이 또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해가시죠? 됐으니까 이제 통과. 기업과 자연환경 2. 원자재 조달 조건. 외국 중간 상인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외국 중간 상인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여러분들이 좀, 저기 해안가 가가지고, 동해안 가가지고, 오징어를 좀 싸게 사 먹어볼까? 바닷가 가면, 바닷가 가서 회를 먹으면 좀 저렴하지 않을까? 우리 동네보다 좀 저렴하지 않을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바닷가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해안가를 간단 말이에요. 어촌을 찾아가요. 부두에 가가지고 회를 사려고 이렇게 봤더니 꽤 비싸요. 왜? 여러분들이 직접 회를 살 때는 막 배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어부들한테 사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 직접 사면 좀 쌀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살 때는, 회를 여러분들이 먹을 때는 중간 상인들한테 사는 거죠. 도매상한테 사잖아요. 식당 가서 사잖아요. 그 사람들은 중간 상인일 뿐이에요. 우리나라가 저기 중동 가가지고 사우디나 뭐 이란에 가가지고 석유를 수입하러 가요. 석유를 사러 가요. 그러면 생산하는 그걸 뭐라고 그럴까? 생산하는 공장, 생산지 가가지고 직접 사는 게 아니에요. 막 원인을 뽑아온 거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아마 중간 상인한테 살 거예요. 도매상한테 살 거라고요. 브로커한테 산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브로커한테 의존한다 그 말이에요. 직접 판매, 직접 구매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정부 규제에 의한 국산 원자재가 수입재에 비해서 비싸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주로 수입재를 많이 쓴다 그 말이겠죠. 정부 규제에서 국산 원자재가보다 포항제철에서 생산한 철근 가격이 중국에서도 수입한 철근 가격보다 때로는 더 비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국내 기업이 성장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잘하자. 뭔가요? 국내 자원 활용형이나 국내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설계기술 향상과 국내 원자재 규격의 표준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국제 자원에 관한 각종 정보 파악에 주력해야 된다. 근데 국내 기업이 이거 사실 다 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대기업들은. 근데 조금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도와줘야 되겠죠. 정부가 도와줘야 되겠죠. 정부 누구요? 어디 가서 정부를 두드릴까요? 정부 구체적으로 누구죠? 산업자원부라든가, 그렇죠? 산업자원부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라면 중소기업 공단 뭐 이런 데가 도와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자는 정부가 도와줘야 돼요. 이번엔 기업의 정책인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부는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돈이 필요하다. 금융 지원 해줘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업체의 물건을 못 팔았어요.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조합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어요.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정부 역할은 그거예요. 정부는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국민이 다니고 있는 기업을 위해서 정부가 필요해요. 보호해줘야 돼요. 국민들이 어려워요. 그럼 전 국민들한테 금융 지원 해주는 것이고, 기업이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우면 정부는, 국가는 도와줘야 돼요. 그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보호무역 정책에 의한 기업의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보호무역 했어요. 못 들어오게 했어요. 벤츠라든가 일본 도요타라든가 뭐 미국 GM이라든가 뭐 BMW라든가 쉽게 들어오지 못했어요. 들어올 때는 관세를 높게 책정했어요. 들어오더라도 뭐 BMW, 벤츠 3000cc 이상 들어오게 했을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만 사용하라고. 예를 들어서 도요타 1500cc 막 들어왔다든가 뭐 폭스바겐 1500cc 들어온다든가, 그럼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뭐 쌍용차들이 자동차 생산에 그만큼 경쟁력이 뒤졌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에서 보호해줬어요. 보호무역으로 들어오지 말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문을 서서히 열고 있는 것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무역 정책 어느 나라나 다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자기네 나라 국산품 애용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겠죠.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력이 안 돼요. 그렇죠? 해외 진출하려고 그래요. 여력이 없어요. 국가가 지원해줘야 돼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데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수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든가 장려금 교부 등 우대 조치를 해주는 것이고요. 정부는 기업체 정보나 노하우를 제공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정부는 민간기업 활동을 보완시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 내는 국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은 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기업도 같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겠죠.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부의 통제 수단의 종류, 법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겠죠. 상법, 주식회사법, 공정거래법 등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법을 통해서 기업을 통제한다. 법이 생기면 기업들이 운영하는데, 장사하는데, 경영하는데 그만큼 힘든 거 아닌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상법, 주식회사법, 공정거래법, 특히 공정거래법이 잘 지켜져야 기업들이 잘 운영이 되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앞서도 제가 자유경쟁 이야기 했었죠. 자유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이 가능할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만 전자회사하고 중소기업 전자회사 경쟁이 될까요? 삼성전자에서 바람만 휙 불면 조그만 중소기업 전자업체들, 막 크는 벤처기업들 다 사라져버리겠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삼성전자의 하청업체들이 있어요. 하청업체.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 있어요. 주로 중소기업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청업체가 계약을 맺었어요. 3년간. 하청업체는 삼성전자에 3년간 부품을 납품한다 라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3년간 계약 맺은 거를 삼성전자는 지켜줘야 돼요. 근데 한 1년 좀 지났는데 하청업체에 다른 경쟁업체가 와가지고 다른 경쟁 하청업체가 와가지고 삼성전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쟤네들 부품 하나 1달러지 1,000원이지 우리는 800원 해줄게. 그럼 삼성전자가 업체를 변경할 수 있잖아요. 3년간 계약 맺었는데 1년 만에 배신 뜰 수 있잖아요. 왜? 더 싸게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공정거래법, 공정한 거래를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법과 주식회사법과 공정거래법 이런 법들이 잘 돼 있다는 얘기는
대기업을 보호하는 것도 있겠으나 주로 약자인 중소기업들을 많이 보호하는 것들이에요. 보호. 앞서 설명했죠. 헤비급 선수하고 110kg 헤비급 선수하고 50kg 플라이급 선수하고 같이 권투를 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근데 자유경쟁을 시키면 결과는 뻔하잖아요. 한 방에 끝나요. 근데 거기에 어떤 공정하게 싸울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면 헤비급 선수 앞서 얘기했었죠. 강호동 같이 왼팔 묶어놓고 왼팔만 하게 하고 왼팔만 사용하게 하고 핸디캡을 주는 거예요. 시합 전에 그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공정거래 하는 거. 너는 왼팔만 쓰고 왼손만 쓰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공정거래예요. 게임 끝날 때까지 그걸 지키도록 공정거래를 지켜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죠.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갑질 못하게 이런 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자가 보호되는 거겠죠. 위압적인 통제, 징벌을 면하기 위해 하지 않도록 하는 통제가 있고 유인적인 통제가 있어요. 바람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통제 보상금, 뭐 당근이 필요한 거겠죠. 이게 당근이 되는 유인적인 통제, 이거 해라 지원해 줄게, 이건 하지 마라 그런 거겠죠. 그렇죠? 직접 통제, 기업에 의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 간접 통제, 자금의 유동을 줄이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 직접 통제는 야 니들 물건 가격 올리지 마, 야 피자 가격 올리지 마, 짜장면 가격 올리지 마, 교통비 올리지 마. 이게 직접 통제예요. 간접 통제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물가가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짜장면 가격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커피 가격이 올라가려고.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돈을 흡수하면 되겠죠. 한국은행을 통해 가지고 돈을 좀 끌어들여라.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국채를 발행한다라든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든다든가 금리를 좀 올려가지고 돈을 좀 끌어당긴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간접적인 통제예요. 기업가 조세 부담이 있어요. 법인세가 있고요. 물품세가 있어요. 법인세. 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릴 목적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 법인세예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정산소득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각 기업체들이, 법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 거기에 비례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거겠죠. 이 법인세라면 기업체가 내는 거예요. 내가 커피숍을 내가 커피숍 하는데 커피숍 하는 여러분들은 법인세를 내는 건 아니겠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업체가 내는 게 바로 법인세예요. 물품세, 정부의 조세 수입을 늘리고 특정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둔 세금, 기업의 제조 활동을 규제하기도 한다 그런 거예요. 아마 이거는 물품세 같은 건 간접세계, 법인세는 직접 세금에 포함될 것이고 물품세는 아마 간접 세금에 포함되는 거겠죠. 물건을 살 때 포함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영향받고 있는 게 담배 가격 아닌가요? 담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0원, 1,500원, 500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500원이었던 것 같고 저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나때는 네, 그때 500원이었는데 언젠간 1,000원 됐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 소비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 하에 4,000원인가요? 4,500원인가요? 올렸죠? 바로 그런 겁니다. 물품세. 가격 올릴 테니까, 세금 올릴 테니까 좀 줄여라 그런 거겠죠. 줄어드나요? 아니겠죠? 하고 있나요? 그래서 한때는 친구들 만나면 담배를 권하는 게 그 인사인 적도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친구들 만나면 야 커피 한잔 할까? 하듯이 친구들 만나면 자기 주머니에서 담배 딱 꺼내가지고 담배를 딱 권해주는 게, 한 가지 권해주는 게 한때는 인사인 적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전 담배 안 피니까 나는 노땡큐 했었겠죠. 기업의 법률적인 환경. 기업은 생산 주체입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각종 계약을 맺으며 거래를 수행하고 사회나 대중에게 널리 이해를 시켜주는 거. 기업은 중요한 법률적 지위에 놓이게 되고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유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을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넘겨볼까요? 기업 활동과 법률, 사회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다음의 기능이 법률로 수행된다. 질서의 확립과 유지, 법으로 보호되어야 되겠죠. 분쟁의 조정, 법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피해로부터 보호의 법이 필요한 거겠죠. 마스크 좀 제발 좀 써라. 그 마스크 쓰는 거겠죠. 거리 간격을 좀 둬라. 그렇죠? 거리 간격 두겠죠.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어서 이기적으로 치울 수가 있는 거겠죠? 난 돈만 벌면 돼. 불량식품 만드는데 네가 뭐야? 너 안 사먹으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돈만 많이 벌면 돼. 환경오염 좀 배기가스 나온다고 어때?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법으로 다 규제를 내리고 있는 거겠죠. 또 뭐가 있나요? 오, 있어서 법률의 존재의의가 크다. 돈만 많이 벌면 돼. 그래서 불량식품 만들면 법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기가스 막 나온다. 법으로 제재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기업이 하나 있는데 소음이 너무 심해요.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일반 가정들이 잠을 못 자요. 또는 때로는 주변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새벽마다 막 물건들이 막 들어와요. 저녁에는 물건이 막 나가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너무 소음이 심하고 잠을 못 자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 집 마을이 잘 돼 있는데 갑자기 우리 옆집이 돼지를 키우겠다고 마을마다 돼지 키우겠다고 돼지를 막 키우면 아니 되겠죠? 냄새 나고요. 소음이 심해지겠죠. 좀 이해가 잘못됐네요. 기업의 거래와 관련된 법률 뭐가 있나 보도록 할게요. 상법이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법은 잘 몰라요. 근데 읽기만 할게요. 원래 법을 살기 때문에 법 공부 안 했어요. 기업적 생활관계에 따르는 법규의 전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업이나 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률이고요. 상행위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상법이네요. 이제 또 민법이 있어요. 민법. 민법 상대방에 뭐가 있나요? 공법이죠. 공법. 민사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있죠. 사법생활관계 일반을 규율하는 일반법, 재산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소상히 규정하여 기업과 관련돼 있다. 상법에 관한 보충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민법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기업을 하려면 상법, 민법 여기를 꼭 지키면서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업체는 그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 법률팀이 또 있어요. 그 법률팀은 기업과 외부의 관계를 담당하는 법률팀도 있고 자기네 직원들을 관리하는 법률팀도 있어요.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로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보호가 있겠죠.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는 세 가지 측면, 이제 설명해야 되겠군요.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는 목적, 정부가 기업을 규제를 해요. 왜? 세 가지 측면이 있대요. 그 첫 번째가 기업에 대한 소비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겠죠. 기업은 소비자를 보호해줘야 돼요. 기업과 소비자. 내가 독점업체라고 예를 들면 내가 건설회사예요. 아파트 막 만드는데 아파트를 대충 만들어서 막 판매를 해버려요. 처음에 분양할 때는 잘 지어줄게 그랬는데 막상 분양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엉터리예요. 엉터리라고 항의하니까 나 몰라라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무슨 소리야? 뭐 나중에 해줄게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부가 기업을 규제를 해줘야 되겠죠. 소비자를 보호해줘야 돼요. 왜? 소비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를 샀는데 일주일쯤 타다 보니까 엔진에 소리가 나게 발생하고요. 유리창이 달달달 떨리고요. 그래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잘 안 밟혀져요. 그래서 가서 고쳐줘 했더니 무슨 소리야. 일주일 동안 네가 타면서 망가뜨렸지? 그러면 또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10만 킬로까지 뭐 3년 동안 이런 보호해주는 또 규정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정부가 하는 일들이에요. 기업체 상호 간의 관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경쟁 기업 간의 관계들이에요. 서로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더 강한 대기업이 경쟁업체라고 중소기업, 약한 기업들 막 힘으로 눌러하면 안 되겠죠? 서로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전체 사회적 이익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겠죠. 바로 세 가지 측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정부 역할이 커요. 정부는. 그래서 정부 역할은 강자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약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겠죠. 약자는 중소기업이 약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소비자가 약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다 정부가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보호해줘야 돼요. 기업 상호 간의 합병과 결합 및 가격 경쟁을 막자는 내용도 있는 거겠죠. 기업 상호 간에 합병을 해버리고 결합해가지고 가격 경쟁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도 있어요. 품질관리법, 소비자보호법, 환경보전법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필요하겠죠. 노동관계기본법,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지켜줘야 되겠죠. 기업이 하루 8시간 근무하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8시간 근무인데 야근을 시키면서 야근비도 안 준 적도 있어요. 야, 우리 회사 급하니까 주말에 나와. 그래서 주말에도 일 시킨 적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더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불만이야? 그러면 그만두든지. 그만두든지. 야근인데 왜 야근 시켜요? 하기 싫으면 나가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경영지에 비해서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정부가 이런 법을 통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나쁜 게 아니라 잘 돼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악법이 되면 안 되겠으나 법은 좋은 거다. 왜요? 약자를 보호해 주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되는 게 더 잘 되게 해주고 약자를 보호해 주고 다시 말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강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법률과 기업의 위험부담, 무지, 경영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 그 무지로부터 나오는 거겠죠. 애매한 법률, 요지가 애매해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겠죠. 딱 부러지게 누가 봐도 A냐 B냐 A구나 라고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겠죠. 이렇게 보면 내가 삼촌인데 저렇게 보면 네가 삼촌이구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끔 TV 보면 그래요. 한 집안에 마을이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아버지 쪽으로 따지면 내가 삼촌이고 엄마 쪽으로 따지면 네가 삼촌인 경우도 간혹 있어요. 법률의 개정, 과거 법률에 의거한 계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과거 법률에서 의거했는데 최신의 새로운 법률이 나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 최신 법률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적응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개정된 걸 모르고 과거 것만 따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지랑 마찬가지겠죠. 요식행위상의 미비, 법률이 정하는 요식행위를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 지급 보증력의 불충분, 시가가 빌려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돈을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이거 그 당시에는 이 차 팔아서 갚을게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내가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왔어요.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려올 때 이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빌려왔어요. 그 당시 내 자동차는 3,000만 원이었어요.
친구한테 돈 빌려올 때 자동차 3천만 원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돈 달라고 해서 차를 팔았더니 8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돈 빌려올 때는 3천만 원이었으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갚으려고 차를 팔려고 했더니 8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보증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법률 불능자의 경우, 지급 보증력이 불충분한 거겠죠. 보증 능력. 1,000만 원짜리 빌렸으면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맡아야 되는데 500만 원짜리 물건을 맡기면서 1,000만 원 빌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간단한 거니까 통과. 기업의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사회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힘. 기업과 사회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이라 함은 경제단체, 언론인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과 같이 사회적인 집단과 교육제도, 종교제도 등과 같은 각종 사회제도 및 전통, 인습, 가치관 등과 같은 사회적 태도를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경제단체나 언론인단체와 같이 사회 집단이 구성원의 의견을 집약하여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앞장서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뭐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적인 환경은 뭐 크게 보면 뭐 각 국가마다 다른 것이고, 또 작게 보면 같은 나라 내에서도 좀 많이 차이가 있겠죠. 뭐 강원도의 산골이나 산악지역이라든가 대도시라든가 중소도시라든가 뭐 해안지대라든가 조금적인 사회적인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이 다르겠죠. 각 집안마다도 좀 풍습이 좀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집안마다도. 그렇죠? 그런 것들입니다. 문화적인 환경. 문화적 환경은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의 관념 형태나 가치 체계로서의 지식, 기술, 신념, 예술, 윤리, 도덕법과 관습 등을 우리가 문화적 환경, 이런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문화적 환경. 오늘날 미국의 문화적 환경의 변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금검역행을 했으나 최근에는 안일한 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 종교적 신념이 강했으나 요즘은 세욕적인 신념이 강하다. 확인은 하진 않았으나 그렇다고 하네요, 책에. 네. 남편 지배적인 가정이 있었으나 최근은 주부 지배적인 가정. 네. 과거는 저축을 많이 했으나 지금은 소비를 많이 한다. 네. 부모 중심적인 가계였으나 지금 아동 중심적인 가계. 독립성이었으나 지금은 안정성을 택한다. 뭐 미국 문화적인 환경 변화이나 때로는 우리 한국의 문화인 환경과 뭐 비슷하다고들 많이 변해가네요. 네, 변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부모 가치 수용에서 동료 집단의 가치 수용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과거 최근의 미국 문화적인 환경 변화인데요. 뭐 요즘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제 같이 변하겠죠. 글로벌입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렇게 변해간다고 하네요. 넘겨볼까요? 네. 남편 지배적 가정, 주부 지배적 가정, 이게 모계 사회로 변해가는 건가요? 이게 갑자기 눈에 확 띄네요. 또 있네요. 욕구 충족의 지연에서 지금은 즉각적인 욕구 충족으로 바뀌나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앞에 있는 거는 제가 살던 시절 이야기 같기도 하고, 최근 거는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긴 하네요. 그렇죠? 어떤 변화. 네. 제가 살던 시절과 여러분들이 사는 시절을 이렇게 변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페이지. 한국인의 가치관, 족벌성. 과거에는 뭐 집안끼리 집단 어떤 불학이 있었죠, 불학. 아직도 족보가 있잖아요. 족벌성 있죠. 우리 집안 같은 씨, 밀양박 씨,
그렇죠? 뭐 김해 김씨 아직도 많이 있죠. 우리 같은 집안이구나 많이 얘기하잖아요. 효도 한국인의 가치관이죠. 효도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남존여비 없어져야 되겠죠.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뭐 하찮게 본다 이런 얘기 뜻인가요? 남존여비 예. 없어져야 돼요. 권위주의 갑질 뭐 나이가 계급 없어져야 되는 거겠죠. 예, 권위주의 없어져야 됩니다. 노동천시 참 이게 직업의 그 귀천까지 달리는 문제인데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예, 노동천시 없어요. 과거에 제가 그 대학교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 이제 유학하고 싶은 꿈을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꿈은 꿀 수가 있잖아요. 저도 못 갔으나 꿈은 꿀 수가 있잖아요. 꿈은 자유니까요. 미국에 유학을 생각하던 시절에 미국의 대학 내에서는 교수님은 연봉이 3천만 원인데 대학의 청소부들은 5천만 원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옛날 40년 전에 듣기는 지금은 이해해요. 지금은 이해하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래? 그게 왜 그래? 무슨 말이야?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마 노동천시 직업에 대한 귀천이 그때는 어느 정도 존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해합니다. 당연히 당연한 거겠죠. 당연하다기보다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직업귀천 없어지고 노동천시 아닙니다. 노동은 아름다운 거예요. 체면존중 이거 우리나라 가치관 중요 체면존중 많이 쓰고 있죠. 집단주의 참 집단주의 3대 집단이 있는데 어쨌거나 집단주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학연, 지연 이런 게 있었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집단주의입니다. 학연, 지연 없어져야 돼요. 인정주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정주의 인정 예. 그 다음에 의리 필요한가 봐요. 때로는 필요한가 봐요. 한국인의 가치관 또 의리가 너무 없으면 안 되는데 의리만 내세우면 또 아니 되는 거겠죠. 이게 한국인의 가치관인데요. 지금까지 이래왔나 봐요. 근데 이 중에서 없앨 건 없애고 살릴 건 살리고 싶은데 뭐를 살릴까요? 살릴 게 별로 없네요. 그렇죠? 싹 없앱시다. 싹 없애고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한국인의 향후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제9장 경영환경, 기업환경 두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